마법사가 허공에 불타는 주문을 쏘아 올리자 불꽃이 용의 날개에 직격했다. 보라색 용은 고통에 울부짖었다. 후방에서 한 남자가 배자에게 속도 상승 마법을 발동하라고 외쳤다. 배자는 골든타임 소속의 A랭크 주술사였다. 다음으로 남자는 라디슈에게 화염 마법을 계속 퍼부으라고 명령했다. 라디슈는 역시 골든타임 소속의 A랭크 마법사였다. 그리고 사키가 있었다. 그녀는 구세주의 검을 휘두르는 S클래스 3급 검사였다. 그녀는 기회를 엿보다가 싸움을 끝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골든타임 소속의 S랭크 마검사 쿠난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은 유키였다. 그는 뒤에 물러나 숨어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클래스도 소속도 없는 F랭크에 불과했다. 그의 어깨에는 거대한 배낭이 매달려 있었다. 배자, 라디슈, 쿠난이 동시에 공격했다. 그들은 사키가 완벽한 순간을 찾을 때까지 공격을 계속했다. 그녀는 스킬을 발동했다. 이름은 루미너스 슬래시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용은 몸의 여러 부위를 가격당했다. 용은 마지막 포효를 내지르며 땅으로 추락했다. 유키는 경외심에 찬 눈으로 S랭크 전투원들을 바라보았다. 역시 그들답게 용을 손쉽게 쓰러뜨렸다. 던전이라 불리는 재앙이 그들의 세계에 나타나고 그에 도전하는 모험가들이 등장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늘어나는 던전을 완전히 공략하지 못했다. 그 결과 방치되거나 발견되지 않은 던전들이 종종 던전 브레이크를 일으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모험가들은 오직 돈을 위해 몬스터를 사냥하고 던전 자체를 공략하는 것은 거부했다. 오직 소수의 영웅들만이 그 위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 파티처럼 완전 공략을 위해 파티를 이끌었다. 갑자기 누군가 유키의 배낭을 툭 쳤다. 배자였다. 그는 유키를 짐꾼이라 부르며 당장 포션을 달라고 요구했다. 유키는 서둘러 가방을 뒤졌다. 로터스는 유키와 달리 자신은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있다고 비웃었다. 배자는 유키가 사키와 아는 사이라고 해도 이런 피라미가 따라올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유키가 최하위 랭크의 신입 모험가라는 이유로 그를 깔보았다. 그는 만화도 거의 없고 느렸으며 전반적으로 그들 눈에는 완전히 쓸모없었다. 쿠난이 그들을 제지했다. 두 남자는 얼어붙었다. 그는 여기가 S랭크로 추정되는 던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한가롭게 잡담할 장소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과했다. 그리고 쿠난은 유키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유키에게 파티의 일원인 만큼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했다. 유키는 네,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던전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나아갔다. 유키는 쿠난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모험가에게 기대되는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고 수준의 모험가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 흥분했던 것이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싶었다. 동시에 그것은 그들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그는 클래스조차 없었다. 언젠가 그들 같은 모험가가 되고 싶었다. 생각에 잠겨 그는 경계를 늦추고 말았다. 사키가 그것을 눈치채고 모험 중의 목표에서 눈을 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유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다시는 그 상실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2년 전 그는 자신들의 구역이 던전 브레이크로 파괴되는 것을 TV 뉴스로 지켜보았다. 구조 작전이 진행 중이었지만 생존은 절망적이라고 여겨졌다. 던전 재해는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와 사키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다. 그들은 모험가를 동경했고 그 꿈을 좇아 고아원을 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야 할 집과 고아원에 아직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던전 브레이크로 모두 사라졌다. 그 비극은 다시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는 그의 결심을 굳혔다. 그가 몰랐던 것은 누군가가 계속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다른 누군가의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상하고 불안한 기운이 그의 감각을 스쳤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의 발밑에 마법진이 나타났다. 그것은 전이 함정이었다. 쿠나는 모두에게 대비하라고 소리쳤다. 함정을 설치한 자들은 유키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안전하게 착지했다. 하지만 즉시 명확해졌다. 그들은 보스방으로 바로 이동되었던 것이다. 쿠나는 즉시 반응하여 모두에게 원을 만들어 주변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또한 유키에게 귀한 아이템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사키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했다. 땅에 있던 피 웅덩이가 끓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한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집사 복장을 한 남자였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가 마왕이라고 생각했다. 마왕이라는 칭호는 오직 S클래스 던전 보스, 즉 가장 사악하고 위험한 존재들에게만 부여되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그 호칭에 거의 불쾌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키가 공격했다. 쿠나는 얼음창을 형성했다. 그는 사키가 거리를 좁히는 동안 적에게 그것을 퍼부을 준비를 했다. 최적의 거리에서 그녀는 루미너스 슬래시를 발동했다. 남자는 모든 공격을 손쉽게 막아내며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무지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형체들이 나타났다. 메이드, 엘프, 수인, 그리고 다른 이들이. 쿠나는 날아가 버렸다. 뾰족한 엘프 귀를 가진 여자가 마법으로 공격하며 목표물에 불필요한 덤들이 따라왔다고 말했다. 갑자기 이 괴물이 배자 앞에 나타났다. 수인이 배자를 걷어차 버렸다. 로터스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마술사 모자를 쓴 남자가 그의 뒤에 나타났다. 갑자기 땅에 또 다른 마법진이 형성되었고 차분한 목소리가 지금은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누군가 걸어 나왔다. 모두가 진정한 마왕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압도적인 압박감을 주었다. 유키는 눈앞의 광경에 망연자실했다. 마왕은 무시무시한 기운을 방출하고는 유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부하들은 즉시 무릎을 꿇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그의 앞에 도열했다. 쿠나는 알고 있었다. 전멸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활로를 살아남을 단 하나의 기회를 찾았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키도 같은 사실을 깨달았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재빨리 배낭을 뒤졌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이템 하나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마법진이 나타났다. 귀환 시퀀스를 발동시킨 것이다. 5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그는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일부러 마왕의 시선을 끌며 자신이 상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마왕은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로디슈는 당황했다. 유키가 저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귀환범위 밖으로 나가게 돼. 사키가 달려가려 했지만 쿠난이 그녀를 붙잡고 뒤로 뛰었다. 그는 유키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했다. 카운트다운은 3이 되었다. 쿠난과 사키는 이제 유키에게서 멀리 떨어졌다. 사키는 몸부림치며 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다. 유키는 뒤를 돌아보며 거리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쿠난이 이해해 줬기 때문이다. 수인이 유키에게 달려들었다. 마왕은 무슨 꿍꿍이냐고 물었다. 카운트다운은 2가 되었다. 유키는 시익 웃으며 보면 모르냐고 답했다. 그는 마법 아이템을 던졌다. 카운트다운은 1로 줄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유키는 마왕을 쓰러뜨리겠다고 선언했다. 쿠나는 아이템을 받아들고 그의 훌륭한 결단을 칭찬했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되었다. 모험가들 발밑의 마법진이 찬란하게 빛났다.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전송되는 상황에 사키는 절망하며 유키의 이름을 외쳤다. 사키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유키는 자신의 결정에 평온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사라졌다. 마왕은 그것이 자신을 쓰러뜨리는 방법이냐고 물었다. 유키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신과는 달리 그 모든 고위 랭크 모험가들을 구해낸 것이다. 그들이 살아 돌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 던전을 공략할 것이다. 하지만 사키를 두고 온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마왕은 유키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에 감명받았다. 실로 장관인 광기로군. 그리고 그는 인간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유키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마왕은 제대로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들과 함께 던전을 공략하는데 협력해 달라는 것이었다. 유키는 충격에 빠졌다. 마무리 던전을 공략한다고? 그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물었다. 마왕은 인간들의 공략 때문에 자신들의 동족이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유키는 인간도 같은 위협 속에서 산다고 답했다. 마왕은 인간이 던전에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마물들이 굳이 해를 끼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 던전은 처음부터 S랭크로 분류되었다. 조사 단계에서조차 치명적이라고 여겨졌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던전 자체를 강화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선 다른 던전 보스들을 공략하고 그들의 막대한 마력을 흡수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이 겪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비극이라는 단어가 유키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마왕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계획이 다른 던전들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마왕은 순순히 인정했다. 필요하다면 인간과 협력할 의향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부하들을 위해서였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유키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무엇이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마왕에게 강해진 후에는 인간을 죽이지 않고 쫓아내기만 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냐고 물었다. 마왕은 마물은 던전에 속박된 존재라고 답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다면 인간은 결국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유키는 망설였다. 정말 그를 믿어도 될까? 마왕은 유키가 거절한다면 그는 그저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인간도 함께 죽을 것이라고 차분히 말했다. 유키는 언젠가 쿠난 일행이 이 던전을 공략하러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희생은 계속될 뿐이다. 또 다른 비극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고심했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마왕을 돕기로 했다. 갑자기 마왕이 그의 손을 잡았다. 유키는 마왕을 위한 게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인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마왕은 그의 결의에 만족스러워했다. 그 순간부터 유키는 그들의 협력자가 되었다. 유키는 자신 같은 사람이 정말로 적합할지 의아했다. 어쨌든 자신은 클래스조차 없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가 필요했다. 몬스터 테이머는 무직인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클래스였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며 너 같은 무능한 쓰레기야말로 마물들이 부려먹기 딱 좋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유키는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내가 저들을 길들이는 거다. 마왕은 그들이 다른 던전에 들어가려면 소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몬스터 테이머인 협력자가 필요했다. 몬스터 테이머가 되기 위한 조건은 직업란이 공란인 것이었다. 두 번째 조건은 필수적으로 몬스터와 계약을 맺는 것이었다. 계약을 맺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싸워서 몬스터를 이기는 것, 다른 하나는 몬스터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 유키는 세 번째 선택지에 대해 물었다. 마왕이 밝힌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강제였다. 그가 방출한 에너지 파동에 유키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유키는 아프다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졌다. 갑자기 스크린이 나타나자 그는 깜짝 놀랐다. 그걸 통해 마왕은 유키가 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유키는 자신의 행동이 전부 들통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마왕이 배신할 가능성까지 대비해둔 탓에 유키는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 일을 혼자 해내야만 했다. 마왕이 손가락을 튕기자 그들 아래에 마법진이 나타났다. 공략 준비는 끝났다. 유키를 지상으로 보낼 시간이었다. 유키는 당황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왕은 그에게 아무 던전에나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자신을 소환해서 모든 걸 해결하라고 했다. 하지만 유키는 여전히 그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물어보려 했지만 그럴 틈도 없이 다른 모험가들이 모여있는 던전 입구로 전송되었다. 사키는 충격에 얼어붙었고 흐르던 눈물도 순간 멎었다. 유키는 그녀에게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달려와 유키를 꽉 껴안고는 더 서럽게 울었다. 근처에 있던 배자는 설명을 요구하듯 쿠난을 쳐다봤지만 쿠난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역시 영문을 몰랐다. 다음 날 유키는 혼자 던전을 공략하겠다며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요청하러 갔다. 들어가기도 전에 제지당할 줄은 몰랐다. 직원이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던전 활동은 계층 돌파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신 대부분의 모험가들은 순전히 돈 때문에 던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유키는 S랭크를 제외한 거의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던전 브레이크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길드가 절대 인정할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한 정체를 막기 위해 발견된 모든 던전에는 엄격한 보안 조치와 출입 제한이 걸려 있었다. 직원은 그에게 인포그래픽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던전 공략 진행 외에 모험가의 공헌도는 길드의 신뢰를 얻어야만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된 파티의 일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공헌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길드는 파티도 없이 갑자기 단독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유키는 이해했다. 정말 던전을 공략할 생각이라면 혼자 갈 이유가 없었다.
단독 잠입자는 보통 돈에 눈이 멀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절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F랭크 던전을 요청하는 것이며 목표는 단순히 레벨업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F랭크 던전인 침묵의 미궁을 배정했다. 몬스터 출현 보고가 거의 없어 초심자에게 적합한 곳이었다. 그는 그곳으로 안내되었고 직원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 들어가라고 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누를 수 있는 비상 버튼도 있었다. 유키는 경비가 삼엄하다고 들었지만 그리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해는 됐다. 이곳은 방치된 던전이었다. 갑자기 마왕이 방치된 던전이 무엇인지 물었다. 유키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머릿속에 목소리가 직접 울릴 줄은 몰랐다. 그는 그것이 마왕의 스킬이냐고 물었다. 마왕은 그게 사실 유키의 스킬이라고 대답했다. 몬스터와의 의사소통은 몬스터 테이머의 기본이었다. 유키는 몰랐다. 스킬을 써보는 건 처음이었다. 패시브 스킬이었다. 편리했지만 어딘가 섬뜩했다. 던전 계단을 내려가면서 유키는 방치된 던전이란 관리, 유지, 공략이 부족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대응하기엔 던전이 너무 많았다. 던전의 자원이 풍부하면 모험가들이 이익을 찾아 몰려들고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해졌을 것이다. 마왕은 간단히 요약했다. 인간에게 버려진 던전이라는 거군. 안의 마물들은 평화롭게 번식하고 있겠군. 유키는 마물 번식이 던전의 한계를 넘으면 붕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에 마물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약한 던전치고는 뭔가 이상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누군가 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한 남자와 여자가 던전 보스에게서 공포에 질려 도망치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유키는 그들 뒤에 있는 거대한 슬라임을 보고 경악했다. 마왕은 즉시 이해했다. 던전에 들어오는 인간이 너무 적어 마물들이 동족 상잔을 벌인 것이다. 그래서 남은 마물이 거의 없었고 저 녀석이 저렇게 거대해진 거였다. 유키는 그들을 골목길로 안내했지만 슬라임은 빠르게 그들을 따라잡고 있었다. 골목이 가까워졌음에도 여자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힘이 다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잡혔다. 그녀의 몸은 삼켜져 슬라임 안에 갇혔다. 유키는 마왕 리베르에게 소환되면 그녀를 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리베르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소환의 여파만으로도 슬라임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테니까. 그건 안 돼. 여자는 슬라임 속에서 익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키에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슬라임 속으로 바로 뛰어들었다. 마왕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그러리라 예상했다는 듯 흥미로워했다. 유키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녀석이었다. 그는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헤엄쳐 여자를 향해 갔다. 그녀에게 닿아 손을 붙잡자 그는 마왕 리베르를 소환할 때임을 직감했다. 격렬한 에너지 파동이 터져나왔고 리베르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리베르는 그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소환 도중에 유키는 피를 토했다. 마치 몸이 안에서부터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리베르의 홀로그램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나 부서지지 말라고 말했다. 리베르는 마법진을 건너려고 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시험해 보았다. 전력을 다해도 이 정도가 유키의 한계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약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적에게는 충분했다. 힘이 그의 손가락 끝에 모였다. 그리고 유키는 카오틱 던을 시전했다. 파괴적인 광선이 적을 강타했고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유키는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 그건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여자는 의식을 되찾고 떨면서 무섭다고 말했다. 남자는 유키의 상처를 발견했다. 유키의 눈과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남자는 그가 중상인 것 같다며 서둘러 밖으로 나가자고 재촉했다. 그제서야 유키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 시야가 흐려지더니 그는 얼굴부터 땅에 쓰러졌다. 며칠 후 끝없는 심연 던전 안에서 유키는 리버에게 자신이 의식을 잃은 동안 처랭크업을 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그 알림을 받았다고 했다. 두 모험가를 겁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데리고 나와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리버는 왜 그렇게 풀이 죽어있냐고 물으며 대신 축배를 들자고 권했다. 유키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를 소환한 것뿐이었다. 소환하는 것만이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했다.
리버는 유키가 그 순간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주저없이 다른 가능성을 붙잡았다고 했다. 리버는 그런 강함이 마음에 든다며 와인잔을 건넸다. 유키는 그것을 받아들고 칭찬에 감사했다. 리버는 유키가 자신을 소환할 때마다 거의 죽을 뻔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다음에 소환할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비나 언데드 메이드였다. 유키는 그녀가 얼마나 차분하고 침착한지 알아차렸다. 그녀는 첫눈에 반하면 곤란하다고 농담했다. 어쨌든 자신은 맥박이 없으니까. 그녀의 언데드 농담은 별로 먹히지 않았다. 유키는 그녀가 괜찮을지 걱정했다. 리버는 그녀가 유키보다 강하다고 안심시켰다. 엘비나는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메이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먼저 유키의 레벨을 올리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리버를 제대로 소환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했다. 곧 불타는 생물 몇 마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엘비나는 그저 주먹으로 그들을 쳤다. 모든 위협이 즉시 제거되었다. 유키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다. 그들은 2랭크 던전, 불타는 자들의 소굴 안에 있었다. 엘비나는 자신이 유능한 메이드라며 자랑스럽게 그의 주위를 빙빙 돌았다. 유키는 같은 방식으로 관심을 끌던 고아원의 한 아이를 떠올렸다. 그 아이는 항상 그와 함께 놀아주었다. 향수는 오래가지 않았다. 레벨업 알림이 쏟아져 나와 그를 거에 미치게 만들었다. 엘비나는 그가 레벨업을 귀찮아하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그게 살아있는 자들의 농담 같은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던전의 더 어두운 구역에 도착했다. 유키는 리버를 소환했을 때보다 엘비나의 소환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리버님이 너무 특별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를 소환하는 데 필요한 마나가 너무 막대해서 소환이 중간에 끊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유키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겨우 리버의 손가락 끝만 소환할 수 있었을 뿐이다. 엘비나는 그에 비하면 자신은 저렴한 편이라고 결론 내렸다. 유키님의 마나로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유키는 그녀가 믿음직스럽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유키는 소환이 단순히 순수한 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효율도 중요했다. 그들은 봉인된 문 앞에 다다랐다. 유키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궁금해했다. 엘비나는 팔을 뻗었다. 그녀는 문을 주먹으로 쳤다. 문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저 노크한 것뿐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문 반대편에는 한 전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엘비나는 앞으로 돌진했다. 그 전사는 불타는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유키는 그 불꽃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단검을 던졌다. 단검은 검이 엘비나를 치기 직전에 궤도를 바꿨다. 그럼에도 불꽃의 흔적이 그녀의 뺨을 스쳐 피부에 균열이 퍼져나갔다. 유키는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는 언제 신성 속성 불꽃을 알아차렸는지 물었다. 그는 그냥 던전 전체의 불과 달라 보였다고 대답했다. 사키가 사용하던 빛과 닮아 있었다. 엘비나는 신성한 불꽃이 언데드의 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심장이 이미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뛰게 만든다고 농담했다. 유키는 농담할 때가 아니라며 후퇴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전사는 화염의 원형 성역을 발동했다. 엘비나는 던전 보스가 리버님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이 탈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유키는 리버를 소환할까 생각했지만 엘비나가 그를 막았다. 그의 현재 힘으로는 그녀만을 소환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맞서는 수밖에 없었다. 엘비나는 몬스터 대신 몬스터 테이머가 최전선에 서는 것이 잔인한 농담 같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바로 유키의 계획이었다. 그들은 동료였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녀는 그와 함께 싸우는 데 전념했다. 유키는 던전 보스에게 그들의 성장의 결과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는 그녀가 그를 지킬 것이다. 엘비나와 유키는 던전 보스와 맞설 준비를 했다. 유키는 레벨업 후에 새로운 스킬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진실의 눈을 얻었다. 그것을 통해 그는 적의 능력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신성한 불꽃을 어둠 속성 존재에게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불꽃이라고 설명했다. 엘비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유키가 그녀를 보자 그녀의 스킬 메이드 오브 올 인드가 나타났다. 그것은 제한된 시간 동안 모든 능력치를 증가시켰다. 동시에 시스템은 던전 보스로부터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경고했다.
불꽃이 그들을 향해 나선형으로 날아왔다. 유키는 엘비나를 붙잡아 길에서 끌어냈다. 그는 이제 몬스터의 속성과 스킬 그리고 위험도까지 볼 수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몬스터의 진실을 밝히는 눈, 즉 몬스터 테이머의 기본 능력 중 하나라고 대답했다. 아직 전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좋은 시작이었다. 그들은 다음 공격에 대비했다. 엘비나는 불꽃을 피하며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던전 보스를 향해 똑바로 돌진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을 갖고 공격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걷어찼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유키는 깜짝 놀랐다. 엘비나는 자신의 공격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키는 방금 던전 보스가 사실불 몬스터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엘비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언뜻 보기에는 당연해 보였다. 그는 작은 무정형의 불 몬스터들이 갑옷 안에서 움직이며 공격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녀의 발차기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본체를 맞추고 있지 않았다. 유키는 글자와 표시 등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전략은 정해졌다. 엘비나는 이번에는 자신의 활약에 넋을 잃지 말라며 그를 놀렸다. 그는 보스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경고했다. 그녀는 지금 점프해야 했다. 유키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숙여. 오른쪽으로 빠져. 다음 공격은 아래에서 오고 그 다음엔 왼팔, 오른쪽 어깨,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노려. 던전 보스는 눈에 띄게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다. 유키는 그녀에게 일단 물러나라고 말했다. 보스가 명확한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럼에도 겨우 피하는 데 그쳤다. 그는 그녀에게 오른쪽으로 피하라고 지시했다. 갑자기 유키는 방심하다가 공격을 당했다. 다행히 엘비나가 달려들어 그를 구해주며 자기 자신도 잘 살피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안전한 거리에 도달하자 유키는 사과했다. 그러자 엘비나는 그에게 자신의 스킬을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것의 설명을 확인했다. 그녀는 몬스터 테이머가 계약한 몬스터의 스킬을 강제로 발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스킬은 아주 잠깐 동안만 그녀의 능력치를 올려줄 것이다. 유키는 만약 그것을 사용하면 적이 반응하기 전에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었고 이는 타이밍이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엘비나는 애교를 부리며 그가 제대로 사용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키는 다음 공격으로 전투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앞에 일련의 위험 경고가 번쩍였다. 그는 연계 공격이 들어온다고 경고하며 오른쪽으로 피하라고 말했다. 그 후에는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왼쪽으로 미끄러져야 했다. 화염 폭발이 유키를 향해 몰아쳤다. 그는 공격을 받아 땅에 쓰러졌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자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왼쪽으로 뛰라고 명령한 후 메이드 오브 올 윈드를 발동했다. 엘비나의 발차기가 폭발적인 힘으로 던전 보스를 땅에 쳐박았고 깊은 흔적을 남겼다. 전투는 끝났다. 이겼다는 사실에 안도한 유키는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엘비나는 그 스킬이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그에게 작별을 고했다. 유키는 망연자실했다. 그가 일어서기도 전에 그녀는 사라졌다. 그는 다시 그녀를 소환하려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결국 그는 리버의 던전 심장부로 돌아왔다. 리버는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는 엘비나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다음 모험에서는 그녀를 두고 가지 않도록 그녀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버는 그를 앞으로 안내했다. 유키가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다면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유키는 관 속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리버는 이것이 그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들이 하는 방식과 다른지 물었다. 유키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리버는 더 설명했다. 엘비나는 언데드 메이드였다. 그녀 종족의 스킬은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대가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유키는 그 스킬의 사용 제한이 1회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제 그는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적을 물리치고 싶었을 뿐이다. 리버는 던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의 목숨은 가치 있는 대가였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의무를 최대한 다했다고 믿었다. 그는 궁극적으로 책임은 마왕인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유키는 그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녀의 제안을 따르고 혼자서는 제대로 싸울 수 없을 만큼 약했던 자신을 탓했다.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의 약함을 후회했다. 유키는 눈물을 터뜨렸다. 리버는 유키를 더 강하게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스킬이 있는지 물었다. 리버는 없다고 대답했다. 몬스터 테이머는 몬스터를 사용한다. 그들은 몬스터를 소모한다. 수리하는 것이 아니다. 유키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때 누군가 도착해서 리버에게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말라고 말했다. 메이였다. 그녀는 이 문제에 관해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그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진정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유키는 그녀가 간부 중 한 명임을 알아보고 진실의 눈을 발동했다. 그가 그녀의 정보를 읽는 동안 그녀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신성 속성과 마성 속성, 메이드 인 오더 스킬, 그리고 시체로부터의 부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엘비나를 다시 데려오는 방법을 알고 싶은지 물었다. 유키는 엘비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메이의 스킬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메이는 그가 자신의 스킬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유키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스킬의 효과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뿐이라고 밝혔다. 그제야 납득이 갔다. 스킬을 막 각성했으니 이해도가 낮은 것도 당연했다. 그는 메이에게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메이가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그녀는 던전 내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사물을 관리하며 거주자들을 돌보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지원이라는 단어가 유키의 주의를 끌자 그녀가 부연 설명을 했다. 인간들이 끊임없이 던전을 침략해 그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녀는 보험과 같은 존재였다. 누군가 죽더라도 그녀가 부활시켜 던전이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키는 당장 엘비나를 부활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메이는 침착하게 조건이 있다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첫째, 그 스킬은 막대한 양의 마력을 소모했다. 극도로 비효율적이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유키를 죽인 뒤 부활시킨다면 그 비용은 던전 한 층을 통째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마력과 맞먹었다. 인간 한 명에게만 해도 이미 과도한 수준이었다. 엘비나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마력이 필요할 것이었다. 그녀는 스킬을 사용하면 던전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키는 즉시 이해했다. 던전이 작아지면 인간들이 공략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며 간부인 시온조차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던전을 축소하는 것은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할 뿐이었다. 유키는 사용하지 않는 마력을 시간을 들여 천천히 모으자고 제안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한 번의 부활에 필요한 만큼 모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두 번째 조건은 대상자 본인에게 남은 마력을 필요로 했다. 엘비나의 마력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길어야 열흘 안에 완전히 소멸할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시급히 마력을 구해 와야만 했다. 메이는 그의 결론을 확인해 주었다. 그것이 그들이 유키를 조금 더 큰 던전으로 보내 공략하게 한 이유였다. 이제야 유키는 던전 공략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했다. 다른 던전에서 마력을 빼앗아오면 메이의 부활 스킬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의 목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키가 마주쳤던 던전들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유키는 F랭크나 E랭크 던전조차 그 정도를 요구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마력이 필요한지 물었다. 메이는 인간의 랭크 시스템은 잘 모른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이 정말로 큰 던전을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을 때 다른 모두가 자살행위라며 일축했다고 말했다. 엘비나가 목숨 바쳐 지켜낸 이 중대한 계획의 핵심을 또다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었다. 유키가 자원했다. 리벨은 즉시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키와 새로운 몬스터 모두 엘비나와 같은 꼴이 될 텐데 유키에게 무슨 계획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유키는 아직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어떻게 더 강해져야 할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것이 애초에 리벨이 자신과 계약을 맺은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벨은 그 대답을 받아들였다. 그가 거절하려던 참에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집사가 앞으로 나서며 유키를 훈련시키겠다고 자원했다. 유키는 그를 즉시 알아봤다. 사키가 싸웠던 그 남자였다.
메이는 비엔토가 계획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비엔토는 현재 유키의 힘으로는 어딜 가든 위험과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리벨은 이해했다. 그는 다음 7일간 유키를 비엔토에게 맡겼다. 그는 유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유키 역시 그에게 신뢰를 보냈다. 메이는 비엔토가 굉장히 강하기에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고 말했지만 리벨은 그녀에게 즉시 동행하라고 주장했다. 비엔토가 마지막까지 인간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가 유키를 그냥 죽여버릴 가능성도 충분했다. 메이는 그것이 타당한 우려라고 인정했다. 비엔토와 유키는 마법진 안으로 들어섰다. 유키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이 여전히 던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비엔토는 이것이 마왕의 힘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각 간부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던전층이 주어졌다. 유키는 간부의 층을 본 최초의 인간이었다. 비엔토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라고 말했다. 던전의 규모와 그것이 가진 층의 수를 보고 유키는 부활이 정말로 얼마나 최후의 수단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비엔토에게 자신의 훈련이 레벨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물었다. 비엔토는 인간에게 레벨업이란 다른 이들, 몬스터 또는 던전 전체의 마력을 침식하여 자신에게 동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모험가들은 던전 안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도 던전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빼앗아갔다. 유키는 마왕과 계약을 맺었다. 간부들은 각기 다른 그릇을 가졌지만 모두 리벨의 던전 마력을 공유했다. 그 때문에 통상적인 레벨업은 불가능했다. 유키는 이것이 리벨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다른 던전으로 보낸 또 다른 이유임을 깨달았다. 그는 비엔토에게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킬 계획인지 물었다. 비엔토가 그에게 검을 던졌다. 유키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이해했다. 그가 자신을 제대로 무장시키려 한다는 것을. 비엔토는 유키가 기초가 전혀 없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가르칠 것이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키가 힘도 지식도 재능도 부족하기에 배운 기술을 진짜 힘으로 바꾸길 원했다. 유키가 그 말을 소화할 틈도 없이 비엔토가 그를 공격했다. 비엔토는 엘비나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힘, 기술, 지식, 재능, 모든 것을. 비엔토는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유키는 따라잡을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비엔토는 유키가 실패한다면 모든 것의 운명을 그 정도 수준의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키는 살기를 느꼈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엔토는 던전과 리벨님을 위해서라도 그런 판단을 가볍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유키는 그때 이해했다. 비엔토에게는 자신 같은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비엔토는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3시간 동안 살아남으라는 것이었다. 검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턱에 서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었다. 그들의 검이 부딪혔다. 유키는 지옥이라도 견뎌내고 그녀를 되살리겠다고 맹세했다. 유키는 진실의 마안을 발동하여 비엔토의 스킬, 혈화인을 드러냈다. 모든 일격이 치명적이었다. 둘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커서 유키는 빠져나갈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공격을 막을 수 없다면 어딘가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조차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비엔토는 그것이 정말 유키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인지 물었고 다시 공격했다. 칼날이 유키의 얼굴을 스치며 얕은 상처를 남겼다. 비엔토는 공격을 계속했지만 유키는 모든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다. 비엔토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유키가 적어도 피할 능력은 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유키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가득했다. 바로 그 때문이라고 비엔토는 지적했다. 유키의 반격이 너무나 쉽게 막히고 있었다. 유키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비엔토는 그가 숨 돌릴 틈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판단은 느렸다. 공격이 막힌 후에야 다음 수를 생각한다면 그건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비엔토는 칼을 들고 뛰어내려 강하게 내리쳤다. 유키는 겨우 제 시간에 막아냈고 충격에 불꽃이 튀면서 그 일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다. 유키는 다음 수를 생각하려 했다. 그는 무기를 휘두르며 공격을 밀어붙였다. 비엔토는 침착하게 그것을 막아내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공격을 멈췄다. 그는 유키에게 억지로 공격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비엔토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를 날려버렸다. 핏방울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럼에도 유키는 비엔토의 머리끈 일부를 잘라내는데 성공했다. 비엔토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유키의 움직임이 향상되었다. 유키는 비엔토의 움직임, 그가 검을 휘두르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스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눈으로 유키는 몬스터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비엔토는 유키가 그저 맹목적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감명받았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았다. 우선 그들의 체격이 달랐다. 그들의 검술 실력도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유키는 자신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팔다리는 만신창이었다. 위험 표시가 그의 시야를 가득 메웠다. 그리고 비엔토는 아직 만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순수한 검술일 뿐이었다. 유키는 여전히 그를 따라잡을 수 있기를 바랐다. 비엔토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유키가 그런 불굴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무모함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궁금해서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불길한 힘을 방출했다. 위험 표시가 순식간에 유키의 시야를 뒤덮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그는 죽을 것이다. 만약 이것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미래는 없었다. 유키는 더 이상 위험 정보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엔토의 스킬에 대한 정보였다. 그는 관점을 바꿔야만 했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원하지 않았다. 비엔토는 피를 칼날로 바꾸어 목표를 향해 연속적인 참격을 날렸다. 유키는 그것에 집중했다. 그들의 공격이 충돌하며 격렬한 에너지 파동을 일으켰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바위와 파편을 날려버렸다. 비엔토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뺨에 얕은 상처가 생겼다. 그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유키를 내려다보았다. 전투가 끝날 무렵 유키의 몸은 베인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얼마 후 유키는 깜짝 놀라며 깨어났다. 비엔토는 침대 발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키에게 당장 따라오라고 말했다. 유키는 약간 정신이 없었다. 그는 싸우는 동안 비엔토의 스킬을 빼앗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비엔토는 메이가 치료해줬다고 대답했다. 유키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만화가 필요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엔토는 유키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기술을 훔치려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그는 유키의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더욱 궁금해졌다. 어쨌든 이제부터 그의 진짜 훈련이 시작될 것이다. 먼저 그들은 몬스터로 가득 찬 방으로 들어갔다. 당연히 유키는 깜짝 놀랐다. 적의 수는 많았지만 비엔토는 그가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유키는 검을 뽑았다. 그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유키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이 몬스터에게 차를 대접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집사복을 입고 있었다. 비엔토는 인류 검객은 행동에 어떤 낭비되는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세, 발놀림, 그리고 가장 작은 몸짓까지도 완벽하게 최적화되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유키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였다. 집사의 일은 어떤 실수나 망설임, 심지어 손끝의 미세한 떨림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온몸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동시에 자신의 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했다. 스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화했다. 다양한 종족의 몬스터들이 티파티를 위해 모여 있었다. 유키는 그들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며 정확하게 읽어내야 했다. 유키는 비엔토가 하는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고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비엔토가 차를 따르고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관찰했다. 무엇을 하든 비엔토는 접시 더미를 옮길 때조차 침착하고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유키가 같은 것을 시도했을 때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심지어 접시를 떨어뜨려 바닥에서 산산조각냈다. 바로 그때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그 행동들을 수행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다. 그는 자신이 비엔토를 얼마나 서투르게 흉내내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전투 중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모방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그는 자신만의 해석을 더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온몸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는 위협적인 몬스터를 접대했다.
그 생물은 유키가 비엔토가 자주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그가 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유키는 자신이 아직 강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 몬스터는 그를 단련시켜주겠다며 그를 때렸다. 유키는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의 눈을 활성화했다. 그것을 사용하여 그는 비엔토의 움직임과 주변 몬스터들을 추적했다. 그는 타이밍을 시험했고 주먹이 몬스터의 턱에 깔끔하게 명중했다. 넷째 날 그는 도마뱀 같은 몬스터를 접대했다. 그의 눈을 사용하여 그는 그것이 춥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관찰하고 예측하고 그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도마뱀 같은 몬스터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금세 그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곳의 마물들은 인간과는 전혀 다르게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다. 유키는 서서히 비엔토가 이런 훈련을 시켰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엿새째 되는 날 그의 손님은 작고 귀여운 박쥐였다. 녀석은 배가 고팠다. 유키는 자신만만하게 대접했지만 녀석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피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쥐의 스킬은 흡혈로 식사 대신 피를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1회째 되는 날 유키는 비엔토에게 직접 차를 대접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어땠냐고 물었다. 비엔토는 맛과 말투에서 점수를 깎았지만 그의 태도는 합격이었다. 며칠 동안 유키는 싸우고 다과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모든 것을 견뎌냈다.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 깨달았지만 비엔토가 그를 지적했다. 그는 유키가 이제 막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단계는 바로 자신과의 전투였다. 비엔토는 혈화인을 발동했다. 유키는 즉시 검을 뽑았다. 비엔토는 감탄했다. 유키는 이제 즉시 눈을 발동할 수 있었다.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그 스킬을 흉내냈지만 이제 모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유키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유키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죽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가 눈을 발동하자 혈화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났다. 이 스킬은 저장된 피를 칼날로 변형시켜 대상에게 반복적인 참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방어는 불가능했다. 오직 같은 유형의 공격으로만 무력화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유키가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았다. 그는 같은 스킬인 혈화인을 발동했고 그들의 검이 부딪혔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키의 검은 산산조각 났다. 복부에 베인 상처가 생기고 피가 쏟아져 나왔다. 비엔토는 실망했다. 그는 유키가 한 걸음 모자랐던 것인지 의아해했다. 바닥에 피가 고였다. 유키는 후회했다. 아직 엘비나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비엔토에게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다. 그는 바닥에 있는 피를 이용해 자신만의 혈화인을 발동했다. 저장된 피를 무수히 많은 미세한 칼날로 변형시켜 참격의 폭풍을 일으켰다. 일반적인 방어는 불가능했다. 오직 같은 유형의 공격으로만 무력화할 수 있었다. 비엔토는 경악했다. 유키가 그 스킬을 재창조한 것이다. 유키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순전히 물량으로 이기기로 하고 피로 벼려낸 검들을 비엔토에게 퍼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검으로 공격했다. 비엔토가 그것을 막았다.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유키가 그의 의견을 물었다. 비엔토는 유키가 그 스킬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키는 비틀거렸다. 그는 한계에 다다랐다. 비엔토가 쓰러지기 전에 그를 붙잡았다. 둘 다 유키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비엔토는 걸으면서 유키를 부축하며 아직 가르칠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키가 그가 물어봤던 던전 탐사 의뢰를 찾았다고 알려왔다. 그녀는 그를 걱정했다. 합동 임무라 해도 여전히 B랭크 던전이었고 안의 보스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키는 리버에게 B랭크 던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렸다. 리버는 유키가 이미 상당한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엔토는 유키의 예의가 아직 조금 거칠긴 하지만 그의 검술은 눈에 띄게 세련되었다고 평했다. 리버는 유키 같은 E랭크가 정말로 B랭크 던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유키는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조수로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때 그들은 유키가 기회가 되면 던전을 공략할 작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가 누구와 계약할 계획인지 물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선택에 놀랐다. 그 후 유키는 모험가 길드로 향했다. 사키가 그를 밝게 맞이했다.
그의 허리에 있는 검을 보고 그녀는 궁금해하며 최근에 검술을 배웠는지 물었다. 유키는 이번에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키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종종 이처럼 아주 구체적인 의뢰를 받곤 했다. 오히려 아는 사람이 함께 가면 그녀에게는 일이 더 수월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사키를 불렀다. 그는 2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들은 던전으로 갈 수 있게 서두르라고 그녀를 재촉했다. 유키를 발견하자 그들은 누구냐고 물었다. 유키는 조용히 사키에게 그들이 파티원인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이 초대한 협력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길드에서 의뢰를 받은 지원자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다. 그녀 같은 S랭크를 따라다니면서 위험이 낮은 의뢰를 맡아 효율적으로 랭크를 올리는 것이었다. 유키가 사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A랭크라고 생각했다. 사키가 그가 E랭크라고 말하자 그들 중 한 명이 그게 문제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유키가 자신들보다 랭크가 낮다는 것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는 E랭크는 집만 될 뿐이라고 말을 이었다. 사키에게 선심 쓰는 척하며 그 패배자는 버리고 제대로 된 B랭크 멤버를 대신 데려가라고 말했다. 사키는 그를 무시하고 유키가 혼자서 던전 2개를 공략했다고 언급했다. 유키는 그런 셈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남자들은 믿지 않았다. E랭크가 단독으로 던전을 공략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보통 모험가들은 조사나 배달 의뢰를 통해 랭크를 올렸다. A랭크 이상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던전 공략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무리의 리더는 짜증이 났다. 그의 원래 계획은 사키를 조종해 던전을 공략하게 하고 그녀의 성공에 편승해 바로 A랭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혼자 던전을 공략했다면 그가 돋보일 기회를 망쳐버릴 것이다. 그가 다시 그 문제를 꺼냈지만 사키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녀는 그가 공략이 아니라 조사보조로 고용되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현재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던전은 은둔 욕망의 동굴로 알려진 B랭크로 추정되었다. 던전 랭크는 보스에 의해 결정되었다. 유키는 보스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위협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키는 던전의 복잡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보스가 강할수록 1층은 더 넓고 복잡해진다고 했다. 더 강한 보스는 보스에게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랭크는 1층의 크기와 층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던전은 통로가 좁고 규모가 작았다. 22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B랭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어느 방을 수색해도 보스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조사 의뢰는 사키에게 넘어왔지만 그녀는 이런 유형의 일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다고 인정했다. 갑자기 거대한 벌레 같은 몬스터가 나타났다. 금발 남자가 그들의 리더에게 그것을 가리켰다. 그 불쾌한 리더는 즉시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건 자기 먹잇감이라고. 그는 도끼로 그 생물을 반으로 갈랐다. 시체 반쪽을 움켜쥐고는 사키에게 흠잡을 데 없이 해치웠다고 자랑했다. 사키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몬스터를 제압하는 것은 조사 의뢰의 일부가 아니었다. 유키는 S랭크가 되는 것에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그 남자, 가이도가 유키를 돌아보며 E랭크도 뭐라도 좀 하라고 비꼬았다. 그가 계속 짓거리는 동안 그의 뒤에 있던 벽이 갑자기 무너졌다. 거대한 바위 같은 몬스터가 나타났다. 골렘이었다. 사키와 유키는 동시에 움직였다. 그녀는 루미너스 슬래시를 발동했다. 가이토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가 움직이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 사키는 전투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조사에 집중하고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자 유키가 사과했다. 그는 그녀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골렘을 공격했다. 사키는 자신의 공격에 맞춰 공격했는지 물었다. 유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튼튼해 보였다. 그녀는 놀랐다. 단 한 번이라도 따라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특히 그가 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제 그녀는 왜 전투가 그렇게 순조로웠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밝게 미소 지으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잘했다고 칭찬했다. 골렘이 벽에서 직접 나타났기 때문에 유키는 던전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키는 전투는 자신에게 맡기고 조사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가이토는 불쾌해 보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는 보스방을 찾아 공을 세우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10시간이 지나도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세 남자는 지쳐 있었다. 사키가 다시 주위를 둘러봤지만 다음 층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았다. 숨겨진 갈림길은 이미 확인했었다. 유키는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벽에 손을 댔다. 가이도는 던전의 구조에 대해 설교하며 그를 비웃었다. 던전은 고립된 마법 차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단지 우리 세계의 일부처럼 보일 뿐이라고. 동굴처럼 생겼다고 해도 동굴이 아니었다. 가이도는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며 유키를 향해 무릎을 날렸다. 유키는 공격이 다가오는 동안 거의 반응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가이도는 던전 벽을 파헤치려 하면 만화 층에 부딪혀 다치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유키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이토는 혼란스러워했다. 유키는 특수한 눈을 사용해 동굴 전체가 자신들이 쌓아온 골렘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키는 깨달았다. 그녀는 모두에게 물러서라고 말하고 루미너스 슬래시를 날렸다. 벽에 구멍이 뚫렸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골렘이 그들을 맞이했다. 긴장감이 역력했고 특히 가이도에게는 더욱 그랬다. 사키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던전 안에 있는 게 아니었다. 던전인 척 위장하고 있던 골렘 안에 있었던 것이다. 가이도는 그럴 필요가 뭐냐고 물었다. 대답은 명백했다. 랭크를 속이기 위해서였다. 유키는 이것이 진짜 1층에 막 도착했다는 뜻인지 물었다. 공간의 엄청난 규모가 그에게 단서를 주었다. 마치 야외로 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사키는 처음에 A랭크라고 생각했다가 이내 정정했다. S랭크가 되기 직전이었다. 그들은 먼저 정보를 검토했다. 그러고 나서야 진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B랭크 던전이 아니라 A랭크 초대형 던전이었다. 사막 바닥 자체가 던전으로 위장한 골렘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키와 사키는 멀리 있는 무언가, 즉 떠있는 성에 주의를 집중했다. 가이토는 그들 아래의 거대한 골렘이 움직임을 멈춘 것을 알아차렸다. 사키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만화를 보존하기 위해 작동을 멈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사키가 자세히 설명했다. 이 던전은 아마도 S랭크, 즉 자신과 같은 사람의 공략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녀는 경계심을 품었다. 가이도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항상 몬스터가 그저 고상한 동물에 불과하다고 믿어왔다. 사키가 그의 말을 정정했다. 던전은 단순한 자원 생성기가 아니었다. 원래는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적들을 격퇴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전선이었다. 유키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몬스터가 지능과 전략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키는 이 상황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겼다. S랭크 위협으로 완전히 진화하기 전에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것이 숨어버리기 전에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녀는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했다. 공략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서 길드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다행히 아직 1층이라 게이트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유키는 떠날 수 없었다. 그는 남고 싶다고 말했다. 사키는 그를 보며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다. 그녀의 차분한 표정을 보고 유키는 정말 자기가 따라오길 바랐는지 물었다. 그녀는 만약의 사태에 보스의 정보를 가지고 돌아갈 사람이 필요했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가 최적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둘이 함께 돌아갈 거라고 말했다. 유키는 동의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자 사키는 그를 공주님 안기로 들어 올리고 출발했다. 그녀는 루미너스 포뮬러를 발동하고 앞으로 돌진했다. 순식간에 가이도는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노란 수정 조각이 땅에 떨어졌다. 사키가 공중성을 향해 질주하면서 그들은 바닥을 뚫고 최단 경로로 나아갔다. 만화가 너무 짙어져서 마치 던전의 가장 깊은 소굴에 도달한 것 같았다. 갑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간이 스스로 이곳까지 도달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했다. 붉은 수정 형체가 찬란하게 빛나며 공중제비를 돌았다. 보석처럼 날카로운 몸이 회전하며 내려왔다. 그들은 던전 보스인 보석 골렘 캐럿을 만났다. 그녀는 가장 아름답고 손쉽게 마왕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키는 캐럿이 그 목적을 위해 비밀리에 만화를 축적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했다.
조금씩 캐럿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갈고 닦아왔다. 경고도 없이 캐럿은 캐럿 크리티컬 커터를 발동해 유키를 노렸다. 동시에 유키는 진실의 마안을 발동했다. 그는 그녀의 빠르고 연속적인 공격을 피했다. 그것만으로도 캐럿은 감명받았다. 보통이라면 싸움은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이 멀 정도로 빨랐다. 한 대만 맞아도 치명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엔토에 비하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유키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검으로 그녀의 공격을 맞받아쳤다. 캐럿은 소용없다며 그를 비웃었다. 그녀의 몸은 그들이 이전에 싸웠던 골렘들보다 훨씬 단단했다. 유키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그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빈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키가 루미너스 슬래시를 날렸다. 캐럿은 충격에 움찔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흠집을 냈다. 사키는 캐럿이 튼튼하지만 부서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녀는 캐럿을 벽으로 날려버렸다. 유키는 S랭크 스킬이 정말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캐럿은 아프다고 불평했다. 사키는 뭔가 불안한 점을 눈치챘다. 그 몬스터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더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유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엔 뭐가 올지 물었다. 사키는 캐럿을 지치게 하기 위해 공격을 밀어붙이며 연타를 이었다. 그때 캐럿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봤다고 말했다. 그들의 약점을. 그녀는 캐럿 크리에이션 콜로설을 발동했다. 막대한 양의 만화가 소모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갑자기 사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바깥 가이도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골렘들이 재생되었다. 게이트로 가는 길이 봉쇄되었다. 캐럿은 침착하게 저들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알렸다. 사키는 진실을 깨달았다. 캐럿은 골렘들 자신으로부터 재료를 모았던 것이다. 상황은 심각해졌다. 캐럿을 물리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죽겠지만 보스에게서 눈을 뗄 수도 없었다. 유키는 그녀에게 가라고 말했다. 캐럿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이 그녀를 쓰러뜨리겠다고. 사키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 그녀는 달려나가기 전 미소 지으며 돌아오면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캐럿은 웃었다. 자신에게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자가 남는다는 것이 우스웠다. 그녀에게 그는 희생양에 불과했지만 유키는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이건 희생이 아니야. 신뢰다. 사키, 리버, 심지어 비엔토까지. 그들은 나를 믿어줬어. 그 믿음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에 답할 것이다. 캐럿은 그의 만화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몸이 굳었다. 그녀는 어째서 인간이 몬스터의 힘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키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몬스터 테이머로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했다. 그녀보다 훨씬 강한 몬스터의 검술에 대비하라고. 유키의 칼날이 그녀를 베어들자 캐럿은 진심으로 충격받았다. 그는 그녀의 기술을 완벽하게 간파했다. 그녀의 움직임과 힘의 흐름을 읽어 그는 어떤 낭비도 하지 않았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다. 그녀는 즉시 기술을 바꿔 캐럿 큐어컷을 발동했다. 그녀는 그 형태로 보아 그가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를 섬멸할 것이다. 유키는 자신의 검이 여전히 그녀에게 닿을 수 있는지 보자며 그녀에게 도전했다. 그는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그녀는 틈을 감지하고 즉시 슬래시를 사용했다. 그는 그녀 자신의 단단함을 역이용했다. 그것은 완전히 그녀의 허를 찔렀다. 유키가 공격하자 그녀의 몸에서 수정들이 흩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제서야 그녀는 몬스터 테이머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감히 자신의 껍질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격분하게 했다. 그녀는 그런 하찮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었다. 유키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그녀는 더 많은 힘을 방출하며 마침내 진짜 실력을 드러냈다. 그녀의 클래스 저주가 발동했다. 캐럿 스킬, 체인지. 그녀는 연마하고 압축하고 장식했다. 그녀의 몸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우며 아름다운 골렘으로 변했다. 바로 마스터 던전의 진정한 힘이었다. 인간들은 그녀가 만화를 추출하는 수정 안에 봉인되었다. 그녀는 그를 한 줌의 모래가 될 때까지 갈아버릴 계획이었다. 그는 그녀의 수집품에 들 자격조차 없을 것이다. 캐럿의 거대한 망치 같은 팔이 유키를 향해 내리찍었다. 그녀의 자신감은 커져만 갔다.
이제 그가 자신을 죽일 방법은 없었다. 유키는 자신과 부하들을 거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그녀의 집착을 독창성 없다고 비웃었다. 그녀는 보석은 클수록 가치가 높다고 차갑게 대꾸했다. 유키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술과 보석을 얼마나 아름답게 깎았는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블러드 페탈 블레이드를 발동했다. 캐럿은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녀는 인간이 어떻게 마물과 그토록 유사한 스킬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검들이 그녀 주위에서 피어나 사방에서 조여왔다. 그녀의 결계가 산산조각 났다. 칼날이 사방에서 무자비하게 베어 들어왔다. 그녀의 몸이 조각나면서 피가 튀었다. 유키는 마침내 안심했다. 그 움직임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도박은 성공했다. 그의 검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등을 돌린 유키는 캐럿이 아직 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소우르 사이키캠을 통해 몸의 대부분을 소모품으로 희생했다. 터무니없이 강력한 스킬이었지만 대가는 엄청났다. 그녀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지만 유키는 즉시 쳐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경고했다. 그녀의 움직임이 훤히 보인다고.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키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블러드 페탈 블레이드를 사용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몸을 거의 움직일 수도 없는데 왜 또 시전하는 거지? 유키는 스스로 인정했다. 더는 움직일 수 없으니 도움을 불렀다고. 작고 사랑스러운 박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 박쥐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전에 리버의 던전 안에서 그들은 이미 유키가 왜 그 마물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저장해둔 피를 사용하는 것. 박쥐의 스킬은 흡혈로 피를 흡수하여 양분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막대한 양의 피를 필요로 하는 스킬이었다. 만약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 유키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것이다. 유키는 단 하나의 마물과만 계약할 수 있었다. 그 말은 두 번째 공격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자신의 피를 사용했다. 비엔토는 깊이 걱정했다. 유키는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다. 약점을 이용해 적이 경계를 풀도록 유인하는 것. 그의 계획은 자신의 취약점을 이용해 최강의 흡혈귀에게 접근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때 귀여운 작은 박쥐가 제 역할을 할 것이었다. 캐럿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의 목표였다는 것을. 전투가 끝나갈 무렵 유키는 자신을 적과 아군 모두를 이용해 싸우는 몬스터 테이머 유키라고 소개했다. 그는 코라트를 깔끔하게 반으로 베었다. 그녀는 그를 괴물이라 불렀고 그녀의 몸은 무수히 많은 보석 파편으로 부서졌다. 유키는 자신이 인간이며 마왕과 계약을 맺은 인간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던전의 힘을 느낀 유키의 눈은 불타는 듯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자신을 충분히 한계까지 몰아붙였다는 것을. 우리의 소녀는 던전 전체의 만화를 자신의 표식으로 흡수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그는 쓰러지기 직전이 되어 모든 것을 리버에게 맡겼다. 놀랍게도 사키가 바로 그 순간 도착해서 그를 붙잡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는 경악했다. 유키가 혼자서 코라트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그는 빈혈이 너무 심해서 있지도 못했고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를 부축했다. 한편 언론은 발표를 앞둔 한 남자 앞에 모여 있었다. 그는 A랭크 던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수한 사건으로 인해 관련된 파티들은 직접 보고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어댔다. 이것은 일면 기사가 보장된 뉴스였다. 그들은 던전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가짜 던전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뉴스였지만 거기에 공략 성공까지 더해지자 노련한 중년 관리조차 책임있는 모험가에게 감탄했다. 사키가 앞으로 불려나갔다. 군중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호했다. 역시 백섬 광답군. 사람들은 그녀를 숭배했다. 한 기자가 던전 붕괴의 위험에 대해 물었다. 다른 기자는 지능을 가진 마물이 나타났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들을 조용히 시킨 후 침착하게 공략의 개요를 설명했다. 속으로는 엄청나게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유키가 그녀에게 그 일을 떠넘겼다. 유키는 보고서 개요 문서를 받자마자 모든 것을 그녀에게 넘기고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머물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저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한편
유키는 곧장 리버의 던전으로 달려갔고 도착하자마자 부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다. 메이는 마지막 단계를 막 끝내고 있다고 대답하며 무시무시한 힘의 파동을 뿜어내고 있었다. 비엔토는 즉시 유키에게 그만 보라고 말했다. 만화만으로도 눈이 타버릴 수 있었다. 유키는 알 수 있었다.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압력이 그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메이는 엘비나를 부르며 휴식 시간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저승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가 사후세계의 승인을 활성화하자 그들을 둘러싼 만화의 사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후 엘비나가 눈을 떴다. 유키는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안도하는 표정이냐고 물었고 그러다 자신이 죽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키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했다. 되살아났다고. 그녀는 이미 메이드장의 부활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죽음이 무의미하다고 믿었기에 그 결과에 놀랐다. 유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가 여전히 활기차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좀비에게 그런 말을 하니 언데드 조크냐고 그녀가 물었다. 그는 즉시 아니라고 소리쳤다. 비엔토가 그들의 농담에 끼어들어 당장 일하러 가라고 말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했다. 유키는 한숨을 쉬며 이번 일도 집사 역할이냐고 물었다. 엘비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가 집사로 일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즉시 부인했다. 바로 그때 메이가 그들의 의상을 가져왔다. 유키는 정장을 입자 세련되어 보였고 거의 저명한 신사 같았다. 그는 그 의상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을 쳐다봤다. 비엔토가 그 이유를 밝혔다. 오늘 유키가 주인공이었다. 방에 있던 마물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들은 그가 살아남은 것을 기뻐했고 소문으로만 듣던 인간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 흥분했다. 몇몇은 그가 자신들을 구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유키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리벨은 유키가 공략한 던전에 막대한 양의 마력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덕분에 메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었고 솔직히 말해 그녀는 지쳐 있었다. 유키는 마침내 그곳에 있는 모두가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벨은 모두가 그 일을 해낸 인간을 궁금해해서 한자리에 모았다고 말했다. 마물들은 인간에게 구원받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깨닫자 기쁨에 가득 찼다. 그들은 유키에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했지만 엘비나가 즉시 그를 끌고 갔다. 그녀는 자기가 먼저라고 선언했다. 그녀 역시 혼란스러웠다. 특히 그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끌려가면서 유키는 필사적으로 리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리벨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때 유키가 한 선택 덕분에 여기 있는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키를 칭찬하며 그들이 감사를 표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유키는 그들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비나가 그저 고아원의 소녀와 겹쳐 보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마물들이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보냈던 날들을 떠올렸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늑대 마물이 갑자기 유키가 비엔토의 수제자라는 소문을 꺼냈다. 엘비나는 생각 없이 충격에 빠져 소리쳤다. 비엔토는 파티의 소위 스타라는 유키에게 아직 기초를 주입해야 한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리벨은 그렇게 잔소리하는 걸 보니 유키를 정말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고 그를 놀렸다. 심지어 옷까지 준비해 주었다. 비엔토는 리벨도 마찬가지라고 쏘아붙였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유키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유키가 그들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왔다. 리벨은 재미있다는 듯 유키를 바라보았다. 그는 유키가 세상을 손에 넣을 열쇠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키는 기자에게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글라스를 낀 은발의 남자가 끼어들어 그 남자를 당장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진짜 공략자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위험한 누군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유키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한 남자가 좁은 골목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근처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갑자기 혼란을 알리는 기자회견 뉴스가 흘러나왔다. 남자는 공황에 빠져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쳤다. 그건 가이토였다. 그는 얼굴에 멍이 든 채로 그 녀석을 데려온 건 사키라고 소리쳤다. 밤하늘 아래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혀를 찼다. 또 막다른 길이었다. 그는 저 랭커가 너무 많아서 역겹다고 불평했다. 갑자기 가이토는 유키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내뱉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유키에 대한 포스터를 본 것을 기억했다. 가이토는 그것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쨌든 자신은 더 이상 그 일과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 가벼운 입은 위험했다. 그는 가이토에게 입을 탓하라고 말하며 스킬을 발동해 그를 쓰러뜨렸다. 다음 날 유키는 꽃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인간들로만 둘러싸여 본 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는 던전 훈련과 공략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어쨌든 이날은 그가 모두를 만난 날이었다. 그는 몇 년 전 발생한 대규모 던전 붕괴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대붕괴 기념비를 찾아갔다. 그것은 대붕괴 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모험가가 되고 던전을 공략하고 검술을 배운 것 등. 그때 누군가가 그의 눈에 띄었다. 빨간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길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사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이 남자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낀 그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제퍼, 같은 업계의 A랭크 모험가였다. 유키는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제퍼는 이번이 처음 만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유키를 스카우트하러 왔다고 말했다. 유키는 놀라며 자신은 2랭크일 뿐이라 전혀 대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퍼는 가짜 던전 공략 얘기를 꺼냈다. 그는 유키에게 숨기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유키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키는 얼어붙었다. 그는 제퍼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다. 만약 자신의 마물 능력이 드러나면 곤란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키가 공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모험가들을 대피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퍼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보스를 죽인 건 유키라고 말했다. 백섬이 골렘을 상대하느라 바쁜 동안 유키는 A랭크 보스를 처리할 실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 말에 유키는 경계심을 품었다. 이 남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유키는 숨어서 도망쳤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제퍼는 유키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들어보라고 말했다. 던전 공략은 일반적인 일과 달랐다. 졸개 몇 명 있다고 제대로 된 분대가 되는 건 아니었다. 진짜 돈을 벌려면 훌륭한 무기가 필요했다. 최고 등급의 무기 말이다. 유키는 제퍼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물었다. 제퍼는 유키의 직업 스킬이 아무리 강력해도 솔로 던전 공략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티는 달랐다. 물론 자기 몫은 줄어들겠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곳의 수는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제퍼는 유키에게 함께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유키는 제안에 감사했지만 거절했다. 그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 제퍼는 거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말주변이 좋은 편은 아니니 어쩔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래도 어쨌든 그를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싸우고 싶어 했다. 제퍼가 파이어 해머를 날리자 유키는 충격에 빠졌다. 그 불꽃은 유키가 가져온 꽃을 태워버렸다. 유키는 망연자실했다. 도시 한복판에서 마법이라니. 제퍼는 유키가 그것을 피한 것에 감탄했다. 그럴수록 그는 유키를 더욱 원하게 되었다. 유키는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특히 이곳은 망자들이 쉬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상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제퍼에게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훨씬 더 큰 죄였다. 그는 스톤바인드를 발동하여 유키와 그의 스킬을 속박했다. 제퍼는 유키가 몬스터와의 싸움에는 익숙해 보이지만 PVP에는 전혀 경험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키가 스킬을 사용하려 했지만 제퍼가 그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그는 아이스 바인드를 발동하여 유키의 입을 얼려버렸다. 제퍼는 유키가 자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는 자신과 정반대인 던전 공략에 특화된 사람이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를 원했던 것이다. 그는 유키를 땅바닥으로 밀쳤다. 그는 유키의 모든 레이드를 따라다니며 몇 번이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키에게 원한다면 길드에 울고불고 하든가 S랭커를 부르라고 했지만 제퍼는 스킬킬러로 알려져 있었다. 모험가들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유키는 그를 쏘아보았다. 제퍼는 대답을 기대하며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불길을 남기며 사라졌다. 한편 리벨은 침착하게 체스를 두고 있다가 누군가 자신의 말을 빼가려는 것을 감지하고 불쾌했다. 메이가 유키를 치료해 주었다. 유키는 제퍼가 쳐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당분간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대책을 세워야 했다.
비엔토는 왜 검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물었다. 유키는 휴일이었고 도시에서 무기를 들고 다니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랭크에서는 신문 받는 것 자체가 악몽일 것이다. 하지만 무기가 있었더라도 졌을 것이라고 그는 인정했다. 그는 그 마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리벨은 그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몬스터 테이머였다. 그는 그들을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몬스터들은 마법의 전문가였다. 그러고는 누군가를 불렀다. 그녀는 엘프인 마키나미 테쿠아였다. 그녀는 연구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보다 마법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리벨은 그녀가 분명히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키에게 심연에서 배우라고 말했다. 리벨의 던전, 마키나미 테무라층에서 마키나미는 유키에게 그 늙은이와는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키는 다과회나 무도회에서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은 즉시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그 골동품 박쥐가 여는 파티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직 30대 초반인데도 그가 항상 젊어 보이려 한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해댔다. 유키는 조심스럽게 더 파고들었다. 그녀는 1000년 정도 그쯤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녀에게 묻는다면 충분히 거대한 스케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겨우 1499살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갑자기 재미있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비엔토의 제자를 더 강하게 만들면 그 늙은이는 분명히 싫어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의 귀여운 제자는 그녀에게 푹 빠져서 비엔토는 질투로 얼굴이 파래질 것이고 결국에는 사제관계를 초월한 금단의 사랑이 피어날 것이다. 유키가 끼어들어 그냥 마법을 배우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동의하기에는 충분히 흥미로웠다. 어쨌든 마법 개발에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했으니까. 그녀는 그를 도서관으로 이끌었다. 유키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깜짝 놀랐다. 그는 그 모든 책이 마법에 관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층 대부분이 온통 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표정을 보니 그녀는 그가 마법이 정말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를 제자 1호라고 부르며 자신이 맞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다. 마법이 스킬과 어떻게 다른가? 그 말에 유키는 잠시 멈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스스로 대답했다. 스킬은 개인적인 능력이다. 반면에 마법은 보편적인 능력이다. 유키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녀는 스킬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첫째, 직업을 통해 얻는 스킬. 둘째, 각 종족이 타고나는 스킬. 마지막으로 완전히 숙달된 기술이 승화되어 생겨나는 스킬.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치트 같은 기술로 오직 자신의 신체, 기술, 재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방이 불가능한 것이다. 두 스킬이 똑같아 보여도 그 핵심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는 그가 이미 직접 경험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의 기억을 되살리려 했다. 유키는 혈화도를 사용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완벽히 이해했다며 그렇다면 마법은 그 반대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가 맞다고 말했다. 누가 사용하든 같은 만화와 같은 영창으로 같은 마법을 시전하면 결과는 항상 똑같을 것이다. 보편적인 법칙, 절대적인 법칙. 그것이 마법이었다. 유키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 질문을 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가? 유키는 엄격한 조건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쩌면 엄청난 양의 만화를 소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답은 훨씬 더 간단했다. 그냥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만화를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영창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마법은 기본적인 주문조차도 책 한 권 분량의 영창을 필요로 했다. 유키는 그렇게 오랫동안 영창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보통 스킬은 콜파이어 같은 것만 요구할 뿐이었다. 그게 바로 그녀의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영창하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유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언가 보조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지팡이 같은 도구들이 주문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마법진을 새길 수도 있었죠. 어떤 주문은 속으로 외울 수 있었고 다른 주문은 일부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유키는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바로 마법의 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속임수를 쓸 수 있었죠. 예를 들어 그녀는 무심코 파이어 해머를 외쳤고 이글거리는 망치가 그녀의 손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 주문과 시각화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끝내는 행위인 영창 파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마법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원래 주문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텍스트로, 다른 사람은 이미지나 소리, 혹은 세 가지 모두를 조합하여 재생했습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유키는 마침내 똑같이 들리는 주문이 왜 다를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가 이해하자 그녀는 결과물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파이어 해머와 결합하여 인베이전을 발동했습니다. 유키는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안에 불꽃을 비틀며 완전한 버전으로 그 간극을 메우면서 원래 주문의 일부만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키는 마침내 마법이 진정 무엇인지 이해했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지만 단순 암기가 그의 한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문은 본질적으로 마법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문장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모른다면 주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주문을 만들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유키는 그것이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은 영어조차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인간은 자신만큼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마법을 발동하여 살아있는 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유키는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 공간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 마법이 책의 내용을 직접 체험하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가 직접 쓴 책, 슬라임도 이해하는 불마법의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 유키가 이 가상 던전을 클리어한다면 그는 그 내용을 완전히 습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키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고 그의 강점과도 잘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다른 책 더미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주요 속성과 그 기본 변형들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유키는 망설이며 그것들을 모두 클리어하라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물론이라고 말했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며 그를 도발했습니다. 거대한 뱀이 유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시익 웃으며 뱀을 여러 조각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반응을 본 마키나미의 눈이 빛났습니다. 유키는 금방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3일 후 리벨의 던전 마키나미 타쿠라층에서 독수리가 앞으로 쏘아져 나가는 동안 양쪽에 2개의 토네이도가 휘몰아쳤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공기를 갈랐습니다. 유키는 바람 속성을 방해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려 애썼습니다. 환경 자체가 너무 격렬했습니다. 그는 날아갔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마키나미가 에어 캐치를 시전했고 거대한 압축 공기손이 그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마키나미는 제자이로는 정말 재능이 없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땅에 납작 엎드린 채 유키는 모험가들이 왜 전투 중에 주문을 외우지 않는지 마침내 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빈틈이 너무 컸습니다. 그녀는 마법이 원래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속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시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키는 속성들을 소리내어 나열했습니다. 불, 흙, 물, 얼음, 번개. 모든 주문은 강력해야 했습니다. 그는 스톤 에로우를 시전했습니다. 발사체는 날아가다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불평했습니다. 그는 영창 파기가 너무 많은 힘을 잃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키나미가 말했듯이 단계를 건너뛰자 개인차가 뼈아프게 드러났습니다. 영창은 만화를 통해 세상을 다시 쓰는 명령문이었습니다. 일부가 생략되면 명령 자체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결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상상력으로 그 틈을 메우는데 끔찍하게 서툴렀습니다. 어떤 속성이든 그가 영창 파기를 사용하면 출력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힘을 회복하기 위해 영창을 더 길게 한다면 제퍼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퍼의 마법에 제때 반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제퍼는 언제나 속성 우위를 가진 마법으로 그에게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가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흙은 바람을 뚫을 수 없었고 그는 아직 모든 속성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 속성인 바람은 그의 특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공기의 손으로 유키를 옮기게 했습니다.
유키는 마침내 자신이 잘하는 속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훈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퍼에게 서툰 속성이 있기는 할까? 한편 몇몇 모험가들이 깊은 산속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제퍼는 유키가 S급 던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사방을 뒤졌지만 유키가 바로 그 던전으로 직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퍼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S급 파티 두 개조차 후퇴하게 만들었던 그곳을 말이죠. 그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모험가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제퍼는 상관없다며 자신들도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거절했습니다. 아직 몬스터 정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퍼는 동의했습니다. 위험했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늘어선 거대한 입이 갑자기 그들 위에 나타나 허공에 매달려 아래의 두 사람을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퍼를 통째로 삼킬 기세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터렌스, 아이스터스크, 스톤스피어, 라이트닝 에로우, 스톰엑스, 파이어 해머를 시전했고 여러 속성이 동시에 폭발하며 벌레에게 쇄도했습니다. 또 너무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재료면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남자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제퍼가 모든 속성의 주문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몇 번을 봐도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A랭크 최상위 마법사의 힘을 실감했다. 제퍼는 S랭크 던전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키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따라잡아야 했다. 남자는 몬스터로 인한 피해를 지적했다. 파티원 중 여러 명이 죽었다. 제퍼에게 그들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B랭크에 불과했고 다 떨어지면 언제든지 더 모집하면 그만이었다. 남자는 제퍼가 마법으로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잔인하다고 항의했지만 제퍼는 그런 자들에게 소중한 마나를 낭비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발을 구르며 마나를 쓴다면 특별한 존재인 유키를 잡는 데 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마시나미는 지루한 표정으로 제자 1호를 불렀다. 유키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으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해질 재능이 전혀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는 마법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영창 파기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부분 영창조차 그렇게 완벽하게 실패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주요 속성도 가망이 없는데 곤충 같은 하위 속성은 더더욱 가능성이 없었다. 유키는 지식은 얻었지만 자신의 재능이 이토록 형편없을 줄은 몰랐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법을 이해한 척하지 말라고 했다. 유키가 무언가 말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진실을 밝혔다. 그의 훈련은 아직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직 준비 운동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만, 부조리, 심지어 상식까지도 부수기 위해 누구나 세상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마법이 존재한다고 쾌활하게 선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나 포기 같은 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키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그녀가 그 늙은이를 상대로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을 봤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마법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마츠나미는 유키에게 그 이론을 마법에 직접 적용하라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현재 그의 수준으로는 이미 초보자를 가르칠 수도 있었다. 유키는 그 깨달음에 깜짝 놀랐다. 기존 주문을 사용하는 데 서툴더라도 자신이 잘하는 주문을 만들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바로 마키나미가 의도한 바였다. 긴 영창에 의존하는 대신 감정을 통해 직접 만화를 조종하여 세상을 재구성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영창을 추가하는 것이다. 전투 마법에 있어서는 연습이 전부였다. 이제부터는 그녀에게 직접 훈련을 받을 것이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유키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쿠아 비전을 발동하여 제퍼가 던전 1층에서 화염파를 내뿜는 것을 보았다. 제퍼는 유키를 찾고 있었다. 수색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그는 인드서치를 발동했다. 마카나미는 떠다니는 물의 구체를 통해 유키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었다. 유키는 충격을 받았다. 제퍼가 벌써 여기에. 제퍼가 그를 따라온 것 같았다. 마카나미에게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다.
그녀는 유키가 마법만으로 그를 상대하기를 원했다. 소환술은 금지. 그러고는 그녀는 슈라인 드라이브를 발동했다. 그것은 유키가 처음 던전에 들어왔을 때 그와 그의 파티를 순간이동시켰던 것과 같은 주문이었다. 이제 그는 이해했다. 그것은 순간이동 마법이었다. 유키는 리베리 마키나미 타쿠라의 층을 선택한 것이 그녀가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했다. 제퍼는 같은 지역으로 순간이동되었다. 제퍼는 유키를 보자마자 그가 진짜 힘을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답을 요구했다. 유키는 허를 찔렸다. 제퍼는 즉시 아쿠아 자벨린으로 공격했다. 유키는 피하고 검을 뽑았다. 제퍼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유키의 분노한 얼굴에 쓰인 진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스톤 제일로 유키를 가두려 했다. 유키는 돌을 그대로 베어버렸다. 제퍼는 유키가 검사에 자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문이 나타났을 때 유키가 전혀 움찔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제퍼는 머드바인드를 발동했다. 유키는 충격받았다. 제퍼는 물과 흙을 합쳐 진흙을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었다. 그것은 영창보다 훨씬 빨랐다. 유키는 자신만의 영창을 시작했다. 제퍼는 웃었다. 그의 마법을 막으려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가 더 빨랐다. 그는 윈드 해머를 내질렀다. 유키는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다. 제퍼는 유키가 여전히 영창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의 마법 실력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님을 깨달았다. 유키는 영창 대결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주문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제퍼는 유키의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마법은 기적이었다. 그것은 만화가 사람의 의지에 반응하여 세상을 다시 쓰는 행위였다. 그것이 영창과 설명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시전자가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낭비를 없애고 결국 영창 자체도 없앨 수 있었다. 유키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거리를 좁히면서 그는 오싹한 미소를 지었다. 제퍼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유키가 번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키는 날아갔다. 그는 이제 무언가를 명확히 이해했다. 기적이 그에게 응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잘하지 못하는 마법의 형태가 있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거대한 힘이 공기를 왜곡하며 그를 향해 쇄도했다. 유키는 적이 똑바로 돌진해오자 몸을 가다듬었다. 공격이 폭발했다. 돌기둥이 산산조각 나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제퍼는 자신이 결정타를 날렸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키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런 종류의 마법 따위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 인정했다. 그는 마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갑자기 그는 마카나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물었다. 그녀는 간단명료하게 말했다. 마법이라고, 자신의 마법이라고. 유키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언을 건넸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이미 인류 마법사나 다름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 말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어떤 마법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법을 쓸 때마다 생각은 단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마법이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 감정을 만화에 직접 쏟아부어야 했다. 유키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았고 마법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분노였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가 숨어있던 기둥이 폭발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전장은 혼돈에 빠져들었다. 분노할수록 더 강해졌다. 제퍼는 그를 다시 찾아냈고 유키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키는 그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손을 뻗었다. 그는 무영창 마법을 사용할 작정이었다. 제퍼도 그의 자세를 따라했다. 제퍼는 자신의 마법을 능가할 마법은 없다고 확신하며 파이어스톰을 소환했다. 불꽃이 유키의 팔을 스쳤다. 제퍼는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유키가 입을 열었다. 유키는 스승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보여주었다. 이것에 대한 가르침은 없었다. 하지만 마카나미는 그것이 아름다운 마법이라고 생각했다. 유키는 보이드 실드를 만들어냈다. 유키는 제퍼에게 새로운 종류의 마법, 모든 마법을 거부하는 마법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의 마법이었다. 유키는 보이드 실드를 전개했다. 그것은 모든 마법을 부정했다. 그는 제퍼가 단 한 번도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리라 다짐했다.
제퍼는 왜 자신의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순간은 반응하다가도 다음 순간엔 세상 자체가 그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이제 그는 유키를 자신의 파티로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버렸다. 그 생각은 사라졌다. 대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라이트닝 제블린을 던졌다. 유키는 그것을 쳐냈다. 다음은 아쿠아 힙이었다. 그것이 방패에 부딪히자 금이 쫙 퍼져나갔다. 유키는 즉시 깨달았다. 그의 방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한편 제퍼는 이상하고 심지어 무시무시한 것을 알아차렸다. 방패는 단일 원소를 막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속성을 무효화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느꼈다. 만화를 이끌어야 할 의지가 거부당하는 것처럼 마법 자체가 간섭받고 있다는 섬뜩한 감각이었다. 마시나미는 떠다니는 빗자루 위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제퍼가 이미 알아차린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다. 그는 제법 실력이 있었다. 본래 마법은 의지를 만화에 전달하여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공허는 그 반대였다. 체내의 만화를 통해 외부의 만화에게 변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녀는 그것을 공허 속성이라 부를 것이다. 제자 1호가 오로지 마법 자체에 대한 증오심에서 만들어낸 마법. 제퍼는 마법적 변질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순수한 물량만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한 번에 여러 속성을 방출했다. 유키도 동의했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조합하여 보이드 세이버를 만들었고 그대로 베어버렸다. 제퍼는 경악했다. 유키는 가장 위험한 부분만 파괴했다. 최소한의 소모로 공격을 지워버린 것이다. 마시나미는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유키는 단 하나의 속성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의 이해도는 인류였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그 늙은이의 검수를 싫어했지만 그 기술이라면 유키는 제퍼에게 닿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제퍼는 필사적으로 얼음벽과 바람벽을 세웠지만 유키는 바람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얼음은 그저 베어 갈랐다. 제퍼는 곤경에 처했다. 그의 마법은 거에 통하지 않았고 신체 강화는 검에 막혔다. 그는 파이어 웨이브를 불러냈다. 순식간에 유키는 다시 보이드 실드를 들어 자신을 방어했다. 제퍼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만화가 먼저 바닥날 것이다. 그는 어떤 주문이 통할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생각했고 바로 그때 유키가 빈틈을 찾아냈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혈화인을 펼쳤다. 제퍼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알았다. 자신의 방어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유키는 공격을 밀어붙였다. 제퍼는 저항하며 바람 마법을 시전했다. 그것은 에어 해머였고 유키는 순간적으로 기절했다. 그는 제퍼가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그것을 시전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었다. 제퍼는 이번에는 봐주기로 했지만 다음은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그 마법을 이길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인드윙을 외치고 날아갔다. 유키는 그가 얼마나 침착하게 후퇴하는지에 놀랐지만 이해는 했다. 만약 제퍼가 남았다면 그는 모험가로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마카나미는 그를 놓쳤다며 분노에 차 유키의 귓가에 소리쳤다. 제퍼가 도망치면 그 늙은 영감이 분명히 비웃을 것이었다. 그녀는 벌써 그의 우쭐대는 얼굴이 상상되었다. 유키는 비상시에 대비해 남겨둔 수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손에 있는 속박을 내려다보며 그것을 풀어도 되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는 검을 꽉 쥐었다. 한편 도망치면서 제퍼는 기분이 얼마나 끔찍한지 불평하며 돌아가면 뭘 할지 계획했다. 하지만 비행 중에 그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만화. 유키가 완전 영창을 발동하자 불길한 에너지가 주변 일대를 가득 메웠다. 제퍼는 믿을 수 없었다. 완전 영창은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했다. 유키가 그렇게 빨리 발동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마력은 유키의 위치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즉시 거리를 벌리고 인드 부스트를 시전했다. 마시나미는 그가 소환술까지 써가며 무엇을 꾸미는지 궁금해했다. 메이가 나타나 모든 것이 태어나고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할 혼돈의 어머니를 불렀다. 그녀는 차분하게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유키와 마시나미는 그녀 주위에서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힘을 지켜보았다. 유키는 만약 새로운 마법이 제 시간에 준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메이에게 텔레파시로 주문을 가르쳐 영창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마법은 다재다능했다. 완전 영창만 끝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다.
메이는 영창을 마치고 유키가 메이드들을 험하게 다룬다고 무심하게 말했다. 유키는 진정한 몬스터 테이머처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동료에게 시켰다. 메이는 언데드라서 피로 따위는 상관없었다. 그녀는 어둠의 화살을 쏘아보냈다. 제퍼는 당황했다. 그는 그것을 막아낼 수밖에 없어서 신성 방패를 시전했다. 방패는 왼쪽 상단이 뚫리며 즉시 금이 갔다. 균열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때 그는 화살에 대해 무언가 알아차렸다. 그것은 공허의 화살이었다. 유키가 약속했던 대로 그에게 마법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거대한 보라색 에너지의 파도가 솟구치자 제퍼는 뒤로 날아갔다. 격렬한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삼키자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에 삼켜지면서 그는 유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마시나미는 그 결과에 감탄했다. 힘과 정확성 모두 완벽했다. 그녀는 유키를 칭찬했다. 마법을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었다. 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제퍼의 선글라스만 남아있었다. 한편 리벨 던전 지상 입구에는 하얀 암살자 같은 복장을 한 무장한 남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의 대장은 아직 다른 곳에서 던전을 공략 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으로도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퍼뿐이었다. 집행부대는 제퍼와 유키 둘 다를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 몇 분 후 유키는 제퍼를 등에 업고 던전에서 나왔다. 혼자서 다른 사람을 업고 던전을 통과하는 것은 지치는 일이었고 그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제퍼를 길드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무장한 남자들이 그를 막아섰다. 그들은 그에게 무기를 겨누었고 즉시 그를 구금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온통 흰색인 제복을 보고 유키는 그들이 길드의 공공질서 전문 전투부대인 집행부대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어차피 제퍼를 넘기려던 참이라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나서는 순간 얼음이 그의 길을 막았다. 하얀 제복을 입은 단발머리 여자가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집행부대 소속 B랭크 마법사 나나우였다. 유키는 왜 자신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행부대의 A랭크 몽크인 두고는 다른 모험가들로부터 유키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유키가 제퍼의 파티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공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집행부대는 그들 둘 다를 구금할 작정이었다. 유키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설명하려 했다. 갑자기 제퍼가 파이어버스트를 발동했다. 집행부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잠시 불길에 정신이 팔렸다. 유키는 즉시 반응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허의 검을 형성했다. 제퍼는 웃으며 유키 덕분에 최상의 상황에서 깨어났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달아났고 집행부대는 즉시 추격했다. 그들은 아이스랜스, 역참, 심지어 마도끼 굴베이그까지 날렸다. 제퍼는 얼음 장벽을 여러 겹 세워 자신을 방어했다. 한편 유키는 다른 집행부대원에게 가로막혔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유키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외치려 했다. 포위당한 제퍼는 썬더버스트를 방출하여 근처의 모든 사람을 감전시켰다. 그들은 차례로 쓰러졌다. 그는 쓰러진 대원 중 한 명을 아직 의식이 있는 동료 쪽으로 걷어찼다. 배트맨이 그 공격을 직접 맞았다. 그는 즉시 무상보조 스킬을 사용해 동료를 치료했다. 그들이 정신이 팔린 사이 제퍼는 한 걸음도 더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제퍼는 나나우를 붙잡아 인질로 삼았다. 그는 이전의 자신과 다르며 그 차이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거리에서는 유키의 방패가 제 시간에 닿지 않을 것이고 화살이나 검으로도 주문을 충분히 빨리 무효화할 수 없었다. 두고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비겁한 전술에 질린 그는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2명의 경비병에게 유키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명령했다. 유키는 인질이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공격할 수 없었다. 집행부대가 제대로 협력한다면 아직 기회는 있었지만 제퍼는 그냥 모두를 베어버리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비웃었다. 사람들을 지키는 건 정말 성가신 일이었다. 형성되는 마법진의 수와 복잡성을 보고 유키는 그것이 대규모 마법임을 알았다. 저 속도라면 모두를 지킬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법 그림자 뒤로 숨으라고 말했지만 갑자기 은발의 여인이 나타나 그럴 필요 없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스킬 공명정대의 눈을 발동시키고 제퍼에게 남은 마력이 정말 그게 전부냐고 물었다. 유키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그녀는 집행부대의 대장이자 S랭크 모험가였다.
길드에 살아있는 규율서로 알려진 S랭크 팔라딘 이나 긴키. 그녀는 스킬 작비룡을 발동했다. 제퍼는 즉시 공격을 받고 나나우를 놓쳤다. 공격 자체보다 타격이라는 결과가 먼저 발생하는 무서운 기술이었다. 그녀는 그가 모든 마력을 공격에 쏟아부었다고 차분하게 꾸짖었다. 제퍼는 긴키가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당황한 그는 스톤바인드를 시전했다. 긴키는 유키에게 그의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유키는 공허의 검을 소환했다. 제퍼는 서둘러 여러 속성의 장벽을 겹쳐 쌓았다. 그는 하늘을 뒤덮는 무수한 화살 라마이타키 에로우 레인을 발사했다. 긴키는 즉시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부대원 모두를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물체의 목표를 변경하는 스킬인 스캐터 에러 디버트를 발동했다. 화살의 도착지가 유키와 바뀌었다. 유키는 쏟아지는 화살을 향해 즉시 공허의 방패를 펼쳤다. 긴키는 그가 막아낼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제퍼의 등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무기를 휘둘러 대장도 이와토시를 발동했다. 제퍼는 그 공격을 정면으로 받았다. 이것으로 체크메이트였다. 부대원들이 그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긴키는 그가 예상보다 훨씬 적은 만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방금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왔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후 그녀는 유키의 협조에 감사했다. 그의 마법 덕분에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었다. 유키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마법에 대해 아는지 물었다. 그녀는 공명정대의 눈이 사람들의 스테이터스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의 진실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그의 능력과 제퍼의 남은 만화를 알았는지 이해가 갔다. 두고는 제퍼가 완전히 구속되었고 부상자들은 치료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유키에게로 향했다. 긴키는 유키를 둘러싼 의심이 풀렸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체포를 돕기까지 했다. 두고는 유키에 대한 혐의가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는 없지만 유키는 구속자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의 협조와 보호에 감사했다. 유키는 오해가 풀렸다면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필요하다면 제퍼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두고는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유키가 나온 던전은 S랭크였다. 단독 입장은 금지되어 있었다. 유키는 할 말을 잃었다. 던전 공략은 길드의 승인이 필요했다. 유키는 이전에 파티와 함께 들어갔지만 평가 후 단독 잠입은 명백한 위반이었다. 긴키는 유키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두고는 이것이 단지 그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식적으로 유키는 여전히 2랭크였다. 긴키가 해결책을 제안했다. 유키가 현재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던전을 공략할 것이다. 두고가 감독관으로 그와 동행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조사나 구금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유키는 그런 특별 대우가 정말 괜찮은지 물었다. 긴키는 인류에게 있어 던전 공략의 정체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답했다. 그것이 그녀가 대장이 된 이유였다. 이런 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고 그녀는 이 몬스터 테이머의 공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키는 자신의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 망설였다. 그때 리버가 평소처럼 진행하라고 제안하는 것을 본다. 그는 집행부대가 면밀히 감독할 것이며 대화가 가능한 몬스터를 데려가면 모험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 박쥐를 데려가면 빈혈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리버는 그가 그것만으로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리버는 대신 테스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유키는 이전에 그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며 테스크가 마시나미 같은 전문가인지 물었다. 리버는 테스크는 그 이상이며 테스크는 그의 던전의 주인이자 그들 모두의 집합체라고 답했다.